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글로벌 가운데서 가장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게 된 건가요? 2001년에 그 모 금융회사에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그 40돌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어졌던 일이 이제 중국 산업 기업 이거 리서치 좀 해보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하는 IB를 좀 해봐라. 그랬었는데 그게 뭐 기업이라는 게 그 일이 닥쳐지면 뭐든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18년이 됐네요. 그래서 중국의 칭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석사를 했고요. 이제 중국은 수도가 두 개가 있는데 북경은 정치 수도고 경제 수도는 미국처럼 뉴욕처럼 샹하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금융 쪽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 IB 업무들을 주로 많이 했고 또 그러고 제가 해보니까 중국도 이제 사장들하고 교류를 잘 해야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별 의미가 없어서 칭화베이다 부단자통 그게 중국의 4대 명문대학인데 그 네 군데 학교의 CEO 과정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기업인들하고 뭐 이제 한 반의 동기들이 많으면 뭐 100명, 적어도 60명. 중국 각지에서 온 이제 CEO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배웠던 거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 30배가 넘는 나라고 국토로 보면 100배가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중국이 변하는 속도는 뭐 한국하고 과거에 우리가 뭐 한국의 세계 10년 한국의 1년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증권사 대우증권에 계셨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국의 비즈니스 담당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해 스터디를 하시게 된 거네요. 먹고 살려고. 회사에서 시키면 할 수 없죠, 뭐.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중국 경제의 뭐 어떤 현재 모습이 크게 좀 반등하고 있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이제 중국의 PMI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신 PMI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이제 나온 이게 하나 있고 국가통계국이 이제 만드는 PM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국가통계국은 주로 이제 중국의 대기업들이 이제 2, 3천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차이신은 이제 잡지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뭐 그 매경이나 한경 같은 거기서 하는 거라서 얘들은 이제 국유기업에 뭐 영향을 못 미치니까 민간 기업들의 경기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성은 차이신보다는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그 PMI가 신뢰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차이신 PMI가 이게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민간 기업들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제 거기에 큰 의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세계 경제 회복은 코로나 방역의 이 수준이 경제 활동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 발병하고 15일 만에 이제 피크아웃을 시켰고 우리 한국이 25일, 뭐 유럽이 한 45일, 미국은 뭐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그 안정화의 속도, 요게 이제 경기를 결정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3월달 코로나가 창궐했던 그 한 달 빼놓고는 이제 PMI가 다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왔고, 지금 이제 54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뒤에 그 4분기 요 시점에 이제 경기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PMI 지수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의 상황을 지금 선반영하는 건가요? 한 3개월, 한 분기 정도 빨리. 한 분기. 그래서 이게 이제 구매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경기 어떨 거냐 그랬을 때
뭐 전보다 좋으면은 50 이상, 나쁘면 50 이하를 체크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할 때 보면 LC 같은 거 90일짜리를 끊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개월치 정도를 이제 보는 거니까 이것의 예측력은 단기 경기, 한 3개월 앞의 경기가 어떠냐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명칭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7월 달에 중국의 어떤 지표 하나가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래서 8월 달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출연자분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글쎄요, 중국 경제 지표 전체적으로는 3월 달 이후로 모든 지표들이 다 개선되는 쪽으로 갔고 더 나빠진 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거나 뭐 이런 형태고,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들은 있지만, 예를 들면 고정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가 돼 있는데, 지표가 그 3월 이후에 지금 8월까지 그 지표가 다 악화된 지표는 없습니다. 다 이제 그 악화된 상태에서 개선되는 쪽으로 간 거죠. 네. 그러면 그 뭐 모든 글로벌리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모든 그 전문가들이 그 수치를 좀 낮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높은 수치들이 나오면서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뭔가 그런 어떤 감정이 드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음에는 좀 더 높은 기대치가 이제 올라가게 돼서 그 다음에 수치가 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PMI 지표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이제 전달보다 어떠냐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전달보다는 좋아진다는 건데, 좋아지는 속도가 떨어지냐 마냐는 거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부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는 보통 돈 풀고 나서 한 9개월 정도에서 12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현금을 바로 하면은 그건 가는 거지만,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것은 통상으로 보면 자금 공급 이후에 한 9개월에서 이제 12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 금년 3월에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금년 연말, 내년 1, 4분기, 2, 4분기의 숫자는, 특히 내년 1, 4분기 숫자는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그 갈등 관계는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1단계 무역 합의를 지금 어떻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샀던 것보다가 낮으면 안 되고, 2020년, 21년 두 해에 걸쳐가지고 2천억 달러어치를 더 사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10년에 600억 불인가 800억 불인가 더 사줘야 되는데, 그럼 대략 한 1,800억 불 정도를 이제 금년에 중국이 미국으로 더 사줘야 되는데요. 7월 말까지 했을 때 한 36% 정도 목표치에 그 정도밖에 이제 안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목표치에 대한 이제 이행 여부는 7월 달까지 그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 연간으로 예를 들면 1,800억치를 사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목표치를 달성했냐 안 했냐는 12월 31일 날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중간에 점검을 해봤더니 이론상으로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면 한 5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게 미국 쪽에서의 요구사항인데, 이제 중국은 발표를 하는 거죠. 아직 뭐 6개월, 5개월이 더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세부 항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산품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이제 농산품이 있고, 뭐 서비스가 있는데, 그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해준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 그 농업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지역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농업 지역하고 에너지 지역에 이 농산물을 왕창 사줘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데, 중국이 무슨 야근 짓을 했냐 그러면 농업 지역의 구매를 당초 목표의 24%밖에 안 사줬어요. 네. 그리고 더 이제 그런 것은 에너지는 6%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뻥을 친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 대량으로 사줄 거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보다 훨씬 더 이제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그 1단계 점검 회의가 원래 8월 15일 날 열리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기가 된 거죠. 무기 연기가. 그래서 그 이유는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이제 서로가 이제 뭘 해줄래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둘이 합의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미국은 압력을 넣고 중국은 이제 화끈한 대답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간보기, 꼬리 빼기를, 그래서 아마 미국은 이제 11월 3일 이전 10월 31일까지 적어도 90% 이상의 구매를 왕창 해줘라. 그렇게 압력을 했지만 이제 중국은 뭐 미국 하는 거 보고 하겠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건데 왜 이제 재촉을 하냐. 그래서 이게 서로가 그 의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아마 연기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7월달 이후에 지금 9월 3일까지 보면 29가지의 그 압박수단을 썼어요. 네. 그것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1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이행해줘야 되는 농산물하고 에너지의 대폭증 구매를 이걸 해준다는 속 시원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교라든지 군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제재를 이제 계속적으로 더 세게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결코 그 무역 합의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네요. 지키겠다. 대신 아직 여유가 있지 않냐 이 얘기인 건가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길들이기를 하는 건데 10월 30일까지 안 사줬을 때 농업이나 이 에너지 지역에 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어떡할래?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했던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좀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을 땡겨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당을 하는 과정,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콩이라든지 뭐 석유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든지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11월, 12월 2달 동안에 대량 발주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다거나 뭐 돈이 없으면 이행 못하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항상 뭐 초읽기에 몰린 놈이 이게 불안해지는 것인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힘은 뭐 미국이 당연히 세지만 패는 중국이 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라든가 분위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은 아주 강경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그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도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막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그러한 약속을 11월 전에 이렇게 이행을 했을 때는 그 좀 뭔가 다시 완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이제 대중국 압박은 결국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선거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바로 경제인데, 경제가 뭐 100년 만에 지금 최악이고, 또 코로나19가 이건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인데 뭐 하루에 5만 명씩 여전히 감염되고 있고, 이게 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커버 하려고 그러면 국내 문제를 들고 들어와서는 이거 지지를 올리기가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쓰는 수단이 이제 바깥에 적을 만들어서 그걸 때리면 이제 시선도 돌릴 수 있고 이제 애국심도 자극하는, 거기에 아주 좋은 것이 이제 중국의 남사군도 문제죠. 그래서 중국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상에 있는 섬들을 공격하게 되면 뭐 거기서 포가 미국 본토까지 날라올 일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맞대응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뭐 군사력으로 놓고 보면 뭐 중국이 컸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는 아직은 게임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노리는 뭐 전략이 같이 보이고 있고, 결국은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처럼 이제 40%에서 지지부진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중국에 대한 말폭탄, 그래서 뭐 지금 2달 조금 더 남은 선거 기간 이 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은 별로 없어요. 전부 이제 말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그 대미 외교의 중점을 둔 뭐 2021년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을 이제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뭐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그거는 뭐 아직 예산은 내년에 나와야 되고요. 내년 3월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는 그림을 보면 중국의 경제에서 그 이번에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나온 키워드 하나가
이 대순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 이코노미라는 건 얘기인데,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 내수 중심 성장입니다. 내수의 이 산업들을 잘 유통을 시켜서 경제를 끌고 간다. 그래서 이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이런 경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이제 수황신한 그러는 내수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무역을 갖다 붙이는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중국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지금 철저하게 내수 부양, 그래서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 하나로 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의 투자가 뭐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시멘트 투자, 뭐 철도, 교량, 뭐 이런 데 투자를 했지만, 지금 금년도에 중국이 투자하는 것은 신의 소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인프라에 해당되는 산업을 과도할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내수 플러스 이제 그 신인프라, 여기에 투자를 왕창 해서 GDP를 맞춰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중국의 방산 투자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2016년, 17년에 이제 그 군사개혁, 이제 이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인민해방군도 좀 줄였고 뭐 그러면서 국방 예산도 이게 투자를 좀 줄이다가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국방 예산을 이거를 이제 대폭 늘리는, 그 대폭 늘린다는 것이 GDP 성장률의 2배 이상의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산 쪽의 투자, 뭐 이것이 예산 배정의 확대, 이게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도 중국의 방산 관련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움직여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내년도에 이제 다가올 것에 대한 이제 선투자, 그거 효과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이 저번에 장강, 홍수라든가 뭐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내수를 부양하는 게 좀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것이다. 경기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이 아까 뭐 방송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과도하게 중국의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 이게 이제 문제인데, 뭐 한국 언론에서 장강댐이, 산차댐이 무너져가지고 밑에가 다 이제 물바다 되고, 또 뭐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제주도까지 넘어와가지고 뭐 제주도 고기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는, 비만 오면 이제 산차댐 무너진다는 얘기가 한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 보면 너무 과도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홍수가 이제 뭐 심하다고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중국은 한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큰 홍수가 오는데, 그때 이재민의 숫자가 뭐 작으면 2억, 많으면 4억 명까지 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홍수의 피해가 한 1억 5천, 뭐 2억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그 5년, 10년의 홍수에 비하면 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제 절대 숫자, 1억 명, 1억 5천만 명, 뭐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이재민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걸 그 해석을 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숫자 낮다고 그러면 2억에서 4억 명이 이재민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5천 뭐 이내외 정도는 과거의 홍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국의 지금 이 지역으로 놓고 보면 홍수 난 지역은 지금 장강유역의 고지역이에요. 근데 그 장강유역이 중국 전체의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지역으로 보면 그게 뭐 5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내수 부양은 그 장강 지역의 5분의 1, 오히려 이제 홍수가 나게 되면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더 갖다 붓기 때문에 더 이제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본 자료 중에 하나는 중국의 100대 부동산 회사가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제 건설공사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가장 많이 샀냐, 이걸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션전이나 광저우 같은 일선 도시에 왕창 많이 샀을 것 같은, 놀랍게도 이 중국의 100대 부동산 회사가 가장 땅을 많이 산 지역이 우한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한은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된 죽음의 도시라고 봤는데, 부동산 회사들은 거기다 가장 많이 땅을 산 거죠. 이유가 뭐냐?
정부가 거기다가 대대적인 이제 지원을 해버리는 거죠. 경기 부양처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홍수가 난 지역에 이제 오히려 거기다가 그 SOC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그 내수 부양을 조금 더 쉽게 하는 핑계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죠. 있고 뭐 지금 내수 부양이 잘 안 된다 이러는 것은 그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게 한국의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정확하게 잘 못 봐서 그런 건데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도 돈 갖다 퍼주면 바로 이게 그 내수가 부양이 되는데 중국은 지금 우리는 뭐 상품권 받아가지고 현금 받아서 얘기하는 중국은 이 돈을 핸드폰으로 그냥 준다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결제해버리고 소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의 스피드나 효과는 한국보다 월등히 빨라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 그것은 조금 뭐 해석을 뭐 물론 보기 따라 다르지만은 그건 조금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는 잘 연착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